수도 낙양을 비롯하여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 남부 등 화북의 선진지대에는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촌사회의 범위를 넘어선 규모의 향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향론이 여러 개 모이면서 전국 규모의 향론까지 생겼는데 그 결과 명사의 서열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그림자 내각이 구성된 것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꽤나 큰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166년 12월 환관이 먼저 청이 탄압에 나섰습니다. 당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이응을 비롯한 200여 명을 체포한 후 도당을 지어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투옥시켰습니다. 체포된 청이들은 일단 이듬해 풀려났지만 다시는 어떠한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1차 당고 사건 또는 제1차 당고의 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때는 청이가 이미 전국 규모로 확대된 후였기 때문에 숙청된 이응 등은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167년 말 제11대 환제가 죽고 제12대 영제가 즉위하여 환제의 황후 두씨가 섭정자로 결정되자 관례에 따라 아버지 두무가 내각을 주재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원래 두무는 청이의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청이파 영수 진번과 함께 환관을 소탕하기로 했는데 168년에 환관이 선수를 쳐서 오히려 두무와 진번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인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모조리 탄압당하여 이응을 비롯해서 100명 이상이 처형되었습니다. 아울러 수백 명에 이르는 당인에게 금고령이 내려졌고 몇 년 후에는 당인뿐만 아니라 그 일족에게도 금고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인 금고령은 이후 184년 황건의 대란이 발생할 때까지 엄격히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 당고 사건이지요. 제1, 2차 당고 사건 결과 청이운동의 핵심이었던 유교 관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성과 지식인에게 넓게 퍼진 청이운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야에서 잠재 세력으로 계속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황건의 난 이후 외척과 환관 세력이 몰락하고 힘의 공백이 생기자 그 틈을 타서 청이가 재등장하고 육조시대 문인 귀족층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황관들이 당고 사건을 통해 도당을 분쇄하고 실권을 장악함에 따라 황관들은 지방 호족과 결탁하여 가렴주구를 일삼았고 매간매직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후한 말에는 향촌 붕괴와 그에 따른 중소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되며 방대한 수의 빈농이 생겼습니다. 청이운동 실패가 소장농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하북성 거룩 출신의 장각이 두 동생을 비롯해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를 황천신의 사자라며 빈곤의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규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각은 170년대 초 화북과 장강 유역에 걸쳐 수십만의 신도를 확보하였는데 이들을 36개의 교단으로 재구성하고 태평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청공장군, 동생 장부와 장량은 각각 지공, 인공이라 칭하였습니다. 태평도는 신도를 교단 조직과 군사 조직의 이중구조로 운영하면서 후한의 생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롭게 제시한 황천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60갑자가 다시 시작되는 184년 갑자년을 봉기의 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태평도인들은 머리에 황천을 뜻하는 황색 머리띠를 두르고 일제히 봉기하여 관과를 불사르고 관리를 처단하였으니 이것이 황건의 난입니다.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척 하진을 대장군으로 수도를 수비하고 황보승과 주준을 장군으로 하남성 동부와 남부의 황건을 토벌케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식을 수장으로 황건의 본거지인 하남성 동북부에서 하북성 방면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는 20년 동안 탄압해왔던 당인을 사면하면서 당고 금지령을 해제하였습니다. 황건과 제야의 지식인이 힘을 합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부에 반발하던 황건과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청이가 힘을 합치지 못하자 거꾸로 황건이 고립되었고 황보승과 주준, 노식이 활약하며 장각 삼형제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황건은 봉기 1년도 지나지 않아 주력군이 모두 괴멸된 셈이었는데 조정은 난을 진압한 것으로 보고 그해 12월 연호를 중평이라 하고 대사면령을 내리며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건의 토벌이 빈농 탈출로 이어질 리가 없었기 때문에 대사면령은 황건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던 빈농들까지 반란에 가세하게 만드는 역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185년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반란이 후한 곳곳에서 발생하며 후한은 쇠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태평도와 매우 유사한 종교 교단인 오두미도가 사천성에서 섬서성 남부에 걸친 한중 지역에 형성되었습니다. 오두미도의 창시자는 강소성 풍연 출신의 장릉이란 인물인데 그의 종교는 신자에게 오두씩의 쌀을 내게 해서 오두미도라 불렸습니다. 장릉을 비롯한 아들 장영, 손자 장로가 삼장을 형성하며 193년 무렵 사천성에서 한중으로 들어와 독자 정권을 세웠습니다. 오두미도는 태평도와 매우 유사해서 항상 개인을 지켜보는 신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병을 치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중원의 혼란을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오두미도 왕국으로 들어왔는데 오두미도는 215년 조조에게 항복할 때까지 약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황관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강렬한 무장투쟁이 계속되었지만 외척과 황관에 노란한 후한 정부는 이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189년 제12대 영제가 사망하자 하진은 8교위 중 한 명인 원소와 함께 당시 환관 세력인 십상신을 멸할 계획을 세웠는데 동생 하태우 세력이 이 계획에 찬성하지 않자 하태우를 위협하기 위해서 산서 방면에 있던 실력자 동탁에게 낙양상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계획을 알게 된 황관들이 선수를 치면서 오히려 하진이 주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상시의 난이 시작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소와 그의 종제 원술이 독자적으로 금이군을 동원하여 환관 2천여 명을 처형하는 데 성공하면서 후한 정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외척과 환관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직후 동탁이 낙양으로 입성하였는데 그가 산서지방 출신의 흉노 군단을 이끌고 금이군을 제압함에 따라 원소는 수도를 탈출하여 하북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동탁은 제13대 소제를 폐위시키고 그 동생 제14대 헌제를 즉위시켰습니다. 아울러 소제와 하태우를 제거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후한은 사실상 멸망하였고 동탁의 꼭두각시 정권이 되었습니다. 후한이 사실상 멸망하자 지방의 호족들도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동쪽으로 도망한 원소와 훗날 위나라를 만드는 조조이지요. 이 부분 역사는 삼국지나 연의를 통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를 따로 빼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삼국분열의 중요 사건을 나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년 꼭두각시 헌제가 즉위하였고 동탁은 폭군이 되었다. 190년 동방의 군주들이 원소를 맹주로 일제히 동탁 타도를 외치며 서진하였다. 이에 동탁은 헌제를 장안으로 옮기고 수도 낙양을 불태워 버렸다. 192년 동탁이 부하 여포에게 살해당하고 동탁 일족은 도륙되었으며 그 결과 관중이 혼란에 빠졌다. 196년 조조는 관중에서 탈출한 헌제를 맞이하여 허로 수도를 옮겼고 이 사건은 조조의 권위를 크게 상승시켰다. 200년 관도전투 결과 조조가 원소의 대군을 격파하고 중원의 패자가 되어 화북 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208년 적벽 전투에서 조조가 손권과 유비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전국 통일이 불가능해졌다. 213년 헌제는 조조를 위공으로 책봉하고 기주 10개군을 봉토로 하사하였다. 214년 유비가 성도를 함락하고 촉을 취하였다. 참고로 오나라는 오나라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척과 황관 세력이 정리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전편에 소개해드린 청이인데요. 외척과 황관의 과렴주구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청이는 더럽고 탁한 정치에 맞서 청비남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청이는 제1, 2차 당고 사건으로 자취를 감춘 후 제야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그들은 일민 또는 은일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일민, 은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민중과 떨어져 있던 존재만은 아니었고 안목의 비판자로 민중에 스며들어 붕괴되어가는 향촌 사회를 지탱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귀족층으로 발전하여 위진남북조 시대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대표적인 청이 인사가 바로 순욱인데 순욱은 가문의 오랜 숙적이었던 조조의 능력을 간파하고 그에게 가담하여 미미한 세력가였던 조조를 성장시키는 최고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순욱을 비롯한 다른 조조의 내부 지식인들은 조조를 매개로 수평적으로 연대하여 새로운 사층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3년 조조가 위공으로 봉해졌을 때 중요 관직은 모두 이들 사층의 차지가 되었고 이후 6조의 귀족들은 대부분 이들을 중심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조조는 순욱의 권유에 따라 196년 헌제를 허로 맞아들이고 어명이라는 명분으로 화북을 평정한 후 213년 위공이 되었고 216년에는 위왕으로 승진하였으며 후한을 대신해서 황제에 오르기 직전인 220년 정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해 10월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로부터 제위를 양도받는 선양의 형식으로 황제에 오르니 후한은 공식적으로 멸망하였고 위나라가 성립하였습니다. 이쯤에서 동양에서 왕조 교체의 두 가지 형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양과 방벌인데요. 먼저 선양은 혈통상 황제와 관계없는 권력자가 스스로 왕조를 세우려는 의도를 갖고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전 왕조를 받드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전설의 요순이 행한 방법인데요. 반면 방벌은 폭군을 살해하는 것으로 은나라의 탕왕이나 주나라의 무왕이 행한 방법입니다. 보통은 방벌도 정당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역사로 진입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대부분 방벌의 형식으로 왕조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비에 의해 선양의 형식으로 왕조 교체가 일어난 이후에는 선양이 관례가 되어 위진남북조에서 수당 5대에 이르는 3세기에서 10세기 중엽까지 약 800년간 대부분의 왕조는 선양 방식을 통해서 왕조를 교체하게 됩니다. 조조는 400년간 이어져 온 한나라의 전통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후한이란 오랜 껍질을 일순간에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으로 봉한다는 황제의 조칙에 그럴 자격이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다가 주위의 강력한 권고에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죠. 조조가 왕이 될 때도 제위를 선양받을 때 조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양보를 미덕으로 삼는 유교 문화를 받아들인 것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에게 보기 어려운 냉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조조의 선양 방식은 육조로 넘어가면서 그 양태만 받아들일 뿐 패왕제에 대한 배려 따위는 사라지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